급하게 귀가하는 한 남자. 때로 덤벼드는데요. 거울을 질색하는 창백한 인간들. 저들은 좀비일까요? 과하게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뒹구는 시체들. 진짜 종말이 오고 말았습니다. 단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바로 로버트 모건 박사. 인류가 절멸한 65년부터 3년째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생존자를 찾지만 응답은 없었죠. 발전기로 전기를 확보하고 문 앞에 거울과 마늘을 점검하는 똑같은 루틴. 바이러스에 면역인 모건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시 살아난 시체들을 처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처치할 무기, 나무 말뚝. 감염자들은 흡혈귀 마냥 낮에는 활동하지 못합니다. 천천히 그들을 제거하며 살아가는데요.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직접 차에 싣고 감염 사망자들을 불태웠던 구덩이로 향합니다. 그 후엔 아무도 없는 마트에 들러 쇼핑. 신선하게 쟁여둔 마늘들과 거울을 챙깁니다. 모두 감염자 퇴치용이죠. 그리고 준비한 말뚝으로 대낮에 숨어있는 감염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거였죠. 이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지만 해가 지기 전엔 귀가해야 합니다. 밤마다 그의 피를 노리는 감염자들이 오기 때문이죠. 모건을 부르짖는 끈질긴 감염자 한 명. 다음 날 밖엔 또다시 먼지 폭풍이 부는데요. 고독과 좌절감이 깊어진 오늘, 그가 달려간 곳은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죽은 아내를 보러 온 거였죠.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 어느새 저녁이 돼버렸습니다.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감염자들을 해치며 안전한 집으로 달려가는 모건.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은 영화 속 흡혈귀처럼 마늘과 십자가, 거울을 싫어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군요. 가족들을 추억하는 모건. 지독한 고독함이 찾아옵니다. 사실 모건에 집착하는 저 남자는 직장 동료이자 친한 동생 벤이었습니다. 폭풍을 따라 전염병이 퍼진다는 괴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인과 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무섭게 증식하는 병균을 확인하게 되죠. 흡혈귀 바이러스라 주장하지만 모건은 곤조를 부리며 헛소리라 일축합니다. 그렇게 얼마 후 딸의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겨야 합니다. 사망자는 저렇게 강제 화장을 당하기 때문이죠. 여느 날처럼 벤과 출근을 하려 하지만 그는 이미 절망한 상태. 질병 연구진들도 포기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상한 두 돈반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딸이 세상을 떠났고 시신을 수거해 간 거였죠. 화장하는 구덩이로 달려가 봤지만 딸의 시신을 찾을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불던 어느 날 부인마저 사망했습니다. 끔찍한 구덩이 화장만은 피하려는 모건. 손수 부인을 정성스레 묻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왔는데요. 그건 바로 사망한 부인이었고 말뚝을 사용해 두 번째 죽음을 선사해야 했죠. 감염자들이 깽판치고 간 아침, 새 차를 뽑아야겠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때 지저분한 멍뭉이 발견. 3년 만에 진짜 생명체를 만난 겁니다. 야속하게도 도망가는 녀석. 정을 나눌 존재가 그리웠던 모건은 필사적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때 감염자를 사냥한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안 마주쳐왔는지 의구심을 가지던 그때
드디어 멍뭉이 녀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주며 온 정을 쏟는 모건. 그런데 귀여운 녀석마저 감염된 잔인한 현실. 말뚝을 박은 뒤 정성스레 묻어줍니다. 그때 웬 여자 발견. 햇볕에 서 있으니 감염자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동행하게 됐는데요. My name is Ruth Collins.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매너를 가져오는 모건. Please stop, please. 근데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All my life. 위장병이라지만 어딘가 석연찮은데요. A piece of reeking garlic in my face. Go, I said. Through all this. 이쯤에서 밝혀지는 모건이 면역인 이유. 흡혈박쥐에게 물렸던 탓에 항체를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If I am infected. 그럼 혹시 치료는 가능할까 싶은데요. 자리를 피한 그녀의 요상한 행동. 의문의 주사약입니다. 사실 그녀는 경증 확진자였고 And prevents 억제제를 맞으며 버티는 거였죠. some time now. 그리고 그녀 같은 수많은 감염자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But alive. 그녀는 단체가 보낸 스파이였죠. Society. 모건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는데 Join us. 그가 사냥하고 다녔던 감염자들은 괴물이나 해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People you destroyed. 오히려 그들을 죽이고 다닌 모건이 전설 속 괴물 같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They're coming after you tonight. 혼절한 그녀에게 자신의 피를 활용한 치료제를 주입하는 모건. What are you doing? 이제 그녀도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You and I can save all the others. 매늘도 문제 없었죠. 문제는 습격이 예정돼 있다는 건데 안일한 대응을 하는 모건. 집을 나서다 벤에게 잡힌 그녀와 도착해버린 변이 집단의 추적자들. 이 경증 변이 집단은 벤과 같은 완전 변이 집단을 무참히 사냥하는데요. 그들이 절대 다수의 신인류로 정착했던 겁니다. 벤은 끝내 사망하고 도주하는 모건. 낮에 돌아다니며 신인류를 처단하고 실험하는 모건은 그들에겐 잡아 죽여야 할 괴물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인간이라는 공포스런 존재. 이렇게 많은 자들이 변이했다면 오히려 내가 변종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최후의 인간, 대낮에 그들을 사냥하던 인간이란 괴물의 전설은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1964년작 지상 최후의 사나이였습니다. 영상 초반에 언급했던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와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요. 모두 소설 I am 레전드의 영화판이기 때문입니다. 1954년에 출판된 리차드 매드슨의 작품인데요. 두꺼워 보이지만 나는 전설이다의 분량은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 띠지에 반가운 이름이 등장하는데 바로 또 스티븐 킹 선생이 이 작품을 읽은 뒤 소설가를 꿈꾸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극중 주인공이 죽은 와이프를 땅에 묻지만 시체가 되살아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은 또 스티븐 킹의 작품 공포의 묘지와 너무나도 흡사한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서 출발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네요. 이처럼 훗날 여러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과 좀비를 다루는 작품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소설 나는 전설이다. 이 작품은 여러 버전으로 영화화가 되었습니다. 64년에 지상 최후의 사나이, 71년에 오메가맨, 2006년 나는 전설이다 등이 있는데요. 이 버전이 소설의 내용과 가장 가깝습니다. 나는 전설이다에서는 감염자들이 좀비에 가깝게 묘사되고 오메가맨에서는 후드를 뒤집어 쓴 창백한 광신도 집단으로 그려집니다. 지상 최후의 사나이에서도 햇빛을 피하는 건 기본이고 문 앞에 마늘과 거울, 십자가를 두려워합니다. 궁금했던 주인공은 직접 소품들의 작용 이유를 알아내게 됩니다. 먼저 벤피리스라는 병균은 핵전쟁에 의해 돌연변이로 생겨났습니다. 감염자는 시력을 잃고 쇠약해지다 죽게 되는데요. 문제는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매장하거나 방치되면 감염된 상태의 인간으로 되살아나게 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 구덩이에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타인을 감염시키는 시체란 요소가 훗날 좀비 영화들에 많은 영감을 주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시리즈. 이렇게 감염자들은 낮엔 숨어있다 밤에 활보하며
인간의 피를 노리게 되고 총에 맞아도 끄떡 않고 활보합니다. 흡혈귀처럼 몸에 박힌 말뚝 때문에 그들이 죽는 이유는 몸 안에 구멍이 뚫린 상태를 유지시켜 피와 공기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서의 감염된 혈액은 문제가 없었지만 공기와 만나게 되면 숙주의 신체를 파멸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그들은 가루처럼 바스라져 죽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이 감염된 뒤 부서진 신체 가루들이 극중 신문에 나온 먼지 폭풍에 포함돼서 온 지구를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기 또는 상처로 유입된 다음 새로운 숙주를 장악하게 되는 무서운 병균, 게다가 주인공은 변종박쥐에 살살 물린 뒤 뱀피리스 병균의 무적이 되었으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현재 코시국과 많은 점이 흡사합니다. 정말 기묘하죠? 또한 거울 조각들이 사용된 이유, 흡혈귀는 거울에 비치지 않는다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최소한의 인성이 남은 감염자들이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심리적 충격을 받아 멀리하게 된다는 설정이죠. 그리고 십자가, 이걸 피하는 이유 역시 아직 이성이 조금 남아있는 감염자들의 인간 시절 신앙심을 건드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늘, 이 매늘을 싫어하는 이유는 전통적인 뱀파이어 전설 때문이 아니라 마늘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뱀피리스 병균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라는 설정입니다. 우리 한국은 역시 흡혈귀가 살 수 없는 땅이란 증거죠. 이렇게 흡혈귀 전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했다는 시도가 상당히 참신했는데요. 작가의 폭넓은 지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연출이었죠. 참고로 이런 뱀파이어 전설을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묘사했던 라이프 포스란 영화도 있었던 걸 보면 서양의 서유기와 같은 사골 컨텐츠란 생각이 드네요. 면역이 되어 혼자 살아남은 주인공, 세 영화 모두 본인의 혈액을 통해서 감염자를 치료하려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소설과 지상 최후의 사나이에선 박쥐한테 살살 물려서 항체를 갖게 됐고, 오메가맨에선 개발된 하나뿐인 백신을 주인공만 맞아 살아남게 됩니다. 나는 전설이다에선 선천적으로 면역이었죠. 소설의 제목인 나는 전설이다, 이 부분이 맹점입니다. 모두를 구해내고 자신을 희생하는 등의 긍정적인 전설이라는 의미가 아닌 혼자 멀쩡히 인간으로 살아남은 주인공, 감염된 상태로 숨이 붙어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처형하고 납치해서는 치료제 만든답시고 실험하다 죽이는 주인공이 절대 다수의 변이한 신인류에겐 괴물 흡혈귀나 다름없는 공포스런 전설적 존재라는 역설적인 제목인 것이죠. 나는 전설이다에서는 결말이 두 가지로 제작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치료제를 개발한 뒤 무지성 좀비 집단과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영웅적인 전설로 묘사되는 극장판의 결말과 원작처럼 주인공이 무서운 괴물로 묘사되는 감독판, 이 감독판 엔딩에선 주인공이 그들의 여자 감염자를 납치해 치료제를 실험하죠. 그들도 지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벽에 질비한 수많은 감염자 실험 사진들을 보면 자신들의 동료를 납치한 뒤 실험하다 죽게 만들고 트로피처럼 사진으로 남겨놓는 전설적인 괴물 연쇄살인마 그 자체였을 겁니다. 원작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보셨던 분들은 이제 감독판 결말이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이 지상 최후의 사나이는 흑백 필름으로 촬영된 영화입니다. 하지만 훗날 채색을 입혀 만들어진 컬러판 타이틀이 출시되었는데요. 그냥 신기해 보이는 이 기술은 사실 각각의 컬러를 일일이 트래킹하며 노가다로 입히는 공정인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지상 최후의 사나이 주연 배우는 빈센트 프라이스, 그가 올해 진행했던 호러 TV쇼를 모티브로 한 영화가 예전 리뷰작 후라이트 나이트였죠. 그래서 원작자는 호러 영화 등에서 어두운 연기들을 전문으로 했던 주인공을 영 탐탁치 않아 했는데요. 그의 캐릭터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마이클 잭슨 스릴러의 무서운 나레이션과 웃음소리였죠. 어서 하루빨리 바이러스 걱정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모두 흡혈귀 퇴치에 좋은 맨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군대 영화입니다. 안녕.